여러분, 밥을 먹다가 체해 본 적 있으세요?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진 않는데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 눈치 때문에 억지로 삼켜야 했던 그런 경험이요. 저는 그날 35살 되던 해 가을에 생전 처음으로 밥상 앞에서 밥을 먹다가 체했습니다. 음식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밥상 위에는 요리가 아니라 신문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 나이는요, 우리 아버지 직업은요, 아들은 낳을 수 있겠냐는 말들이 반찬처럼 차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2년을 함께한 남자와 이별을 고민하며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그 밥상 앞에서 신문하셨던 분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한테까지 직접 전화를 거셨거든요. 환경미화원인 우리 아버지한테 그 전화 한 통이 도화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일어난 일들은 제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제가 꺼내는 이야기는 그 밥상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났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조금 긴 이야기입니다만 끝까지 같이 가주세요. 저는 올해로 35대는 이정아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지금은 회사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제가 직접 번 돈으로 빌린 곳이라 애착이 꽤 있어요. 저희 집은 부유한 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환경미화원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죠. 그래도 부모님은 항상 성실하게 사셨고 저는 그런 두 분이 부끄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요.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셨어요. 형광조끼를 갖춰 입고 나가시기 전에 꼭 한 번씩 제 방문을 열어보셨는데 그 소리에 잠이 깨도 저는 자는 척 눈을 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마에 뽀뽀를 해주시고 나가시면 그제야 이불을 끌어당기고 다시 잠들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거리를 쓸고 오는 아버지. 어릴 때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학교에서 누가 물어볼까봐 아버지 직업 말하는 게 조금 꺼려질 때도 있었죠. 부끄러운 건 아닌데 설명하기가 귀찮았을까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거리가 깨끗한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누군가의 새벽 4시가 있어야 우리의 아침이 깨끗한 거더라고요. 그게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고생하시면서도 제가 대학 다닐 때 학비 걱정 한 번 시켜본 적 없으셨죠. 한 달에 한 번씩 제 통장에 넣어주시던 용돈 봉투. 거기에 꼭 손편지가 한 장씩 끼워져 있었어요. 정아야, 밥은 잘 챙겨 먹어라. 그 짧은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따뜻하던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저도 어지간한 건 혼자 해결하는 스타일이 컸어요. 뭘 부탁하는 게 익숙치 않고 어렵다고 손 내미는 게 쑥스럽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꾹 참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깨닫게 되었지만 참고 또 참다가 한 번 터지면 제어가 안 되는 스타일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날 그 밥상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직장 생활은 나름 잘하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알려진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어요. 야근도 많고 스트레스도 있지만 일 자체는 좋아했어요.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무렵 제 안에는 좀 조급함이 있었어요. 35이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랄까요?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결혼을 했고 아이도 한두 명씩 있었죠.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언제 시집 가냐는 말이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처럼 기본으로 나왔고 어머니는 내색은 안 하셨지만 그게 걱정이신 건 알았어요. 저도 결혼을 안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쉽지 않더라고요. 연애를 하다 보면 뭔가 맞지 않는 게 나오고 오래 만나다 보면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몇 번 헤어지고 나면 또 새로 시작하는 게 지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이번엔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준호 씨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이에요. 같은 회사 다른 팀이었는데 처음엔 그냥 복도에서 스치는 사람이었죠.
키도 크고 인상이 단정한 사람이다 하는 정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 구내식당에서 자리가 없어서 맞은편에 앉게 됐어요. 서로 번갈아가며 밥을 먹다가 제가 들고 있던 보고서를 잘못 건드려서 국이 엎질러졌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 탓이라며 핸드폰 물티슈로 닦아주는 거예요. 자기 밥도 다 못 먹고 있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자리가 너무 좁다고 생각했는데 확인을 못했네요. 그 사과가 어쩐지 참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날 이후 몇 번 우연히 마주치다가 팀 간 프로젝트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일하게 됐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꼼꼼하고 책임감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타입이었죠. 제일 인상 깊었던 건 회의 중이었어요. 팀장이 제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옆에 있던 준호 씨가 조용히 끼어들어서 이랬거든요. 방금 이대리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저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자세히 봐도 될까요? 툭 던지는 한마디였는데 그 덕분에 제 아이디어가 회의 안건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이 좀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 후로 조금씩 가까워졌는데 어느 날 야근이 길어져서 둘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게 됐어요. 밤 10시 넘어서 형광등 불 아래 컵라면을 먹는데 준호 씨가 문득 물었어요. 이 대리는 가족이랑 사이 좋아요?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되게 좋아요. 부모님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더 감사한 것도 있고요. 그랬더니 준호 씨가 잠깐 무언가를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거 보면 이 대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알 것 같아요. 힘든 걸 보고 자란 사람이 더 단단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그로부터 2달쯤 뒤에 준호 씨가 밥 한번 먹자고 했고 그게 사실상 첫 번째 데이트였죠. 시작은 그렇게 담담하고 조용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도 막 설레고 떨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랑 있으면 편하다는 감각이 먼저였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제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도 그랬어요. 만난 지 3달쯤 됐을 때 제가 살짝 긴장하면서 말했어요.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에요. 이른 새벽부터 거리 청소하시는 분인데 그게 좀 어떻게 들릴지 몰라서요. 그랬더니 준호 씨가 조금도 표정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 되게 대단한 일 아닌가요? 저는 새벽에 눈 뜨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그게 다예요. 더 길게 말하지도 않았고 대단하다고 과하게 리액션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진심인 말 한마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제 편이 될 수 있겠다고. 연애를 하면서도 준호 씨는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하면 해결책을 바로 내놓기보다 먼저 왜 힘든지 들어주는 사람. 제가 실수를 하면 괜찮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잘 들어갔는지, 밥은 먹었는지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 어떤 날은 퇴근길에 제 아파트 앞에 와서 아무 말 없이 편의점 핫도그를 내밀기도 했어요. 오늘 점심은 바빠서 못 먹었다는 걸 아침에 제가 지나가는 말로 했었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우리가 만난 지 딱 2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별거 없이 준호 씨 집 근처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에 준호 씨가 말을 꺼냈어요. 정아 씨, 나 요즘 계속 생각하는 게 있는데 표정이 좀 진지해 보여서 저도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결혼 생각 있어요? 막 거창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진지하게 들렸어요. 저도 생각이 있었으니 그렇다고 했죠. 그 이후로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어디서 살 건지, 어떻게 살 건지, 아이는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밥 먹으면서 산책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준호 씨가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뒤로 미루는 게 느껴졌어요. 부모님 이야기요. 제가 슬쩍 물어보면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거나
화제를 살짝 돌리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때 그냥 준호 씨가 부모님이랑 좀 관계가 서먹한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 집도 있잖아요. 부모 자식 사이에 격이 있어서 대화가 많지 않은 집. 그러다가 어느 날 준호 씨가 드디어 꺼냈어요. 정아 씨, 우리 어머니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오늘 떼고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좀 예민한 분이에요. 굉장히. 저는 그냥 원래 시어머니란 다 예민하다고 하지 않나?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예민하세요? 기준이 좀 높으세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아 씨한테 미리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어떤 기준이 높은지, 무엇에 예민한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말이 사실 엄청난 경고였던 거예요. 어쨌든 서로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하는 시점이 왔고, 먼저 준호 씨가 우리 부모님을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어색하실 줄 알았는데, 준호 씨가 먼저 살갑게 다가갔어요. 아버지한테, 새벽일 힘드실 텐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아침이 깨끗하네요. 하고 꾸벅절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 말에 어쩔 줄 모르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맞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차례였어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아파트에 저녁 식사를 겸해서 방문하기로 했는데 가기 전날부터 저는 뭘 사가야 할지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준호 씨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편하게 오면 돼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또 불안했어요. 준호 씨가 예민하다고 했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으니까요. 과일 세트랑 홍삼 선물 세트를 들고 차를 탔어요. 준호 씨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무릎 위에 비볐는데 준호 씨는 그걸 보고 제 손을 잠깐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말이 적어도 틀리진 않았어요. 준호 씨는 그날 내내 제 옆에 있었거든요. 다만 그 옆이 아무 소용없을 만큼 상황이 험해질 줄 그때는 몰랐을 뿐이지. 성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였는데 준호 씨 말로는 부모님이 20년 넘게 사신 곳이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는 자꾸 선물 봉투를 고쳐 잡았어요. 준호 씨가 엘리베이터 닫히기 전에 한 번 더 제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았어요. 말없는 응원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나오신 분이 예비 시어머니셨어요. 작은 체구에 파마 머리를 하신 분이셨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얼굴이 둥글고 눈이 작으신 편이셨는데 저를 보면서 입꼬리를 올려 웃으셨거든요. 왔어? 이 사람이 정아 씨야? 어서 들어와요. 반갑게 맞아주시는 것 같아서 잠깐 긴장이 풀렸어요. 현관에서 선물 봉투를 드리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께서 포장도 안 보고 그냥 신발장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선물 포장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시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짧게 왔어 하고는 다시 TV를 보셨어요. 무뚝뚝하시구나 싶었지만 남자 어른들 중에 그런 분 많잖아요. 나쁜 인상은 아니었어요. 그때였어요. 퍼득퍼득 소리가 나면서 복도 쪽에서 방문이 열리더니 어떤 여자가 나왔어요. 머리는 자다 일어난 듯 산발이었고 입은 건 무릎 부분이 늘어난 낡은 잠옷이었어요. 27이라는 나이인데 모습은 영락없이 방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중학생 같았죠. 준호 씨 여동생 최미진이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미진 씨가 저를 봤어요. 딱 한번 쓱 훑어보더니 그냥 고개를 반쯤 까딱했어요. 인사 같은 건데 사실 인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는 냉장고 쪽으로 가서 뭔가를 꺼내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어요. 오빠 결혼 상대가 처음 오는 날인데
그 잠옷을 입고 나왔다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인사 한마디 나누거나 차라리 인사를 제대로 하거나 그런 것 없이 저는 그때 살짝 당황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이정아예요. 준호 씨 여동생이시죠? 미진 씨가 방문 앞에서 멈추더니 돌아봤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저를 위아래로 봤어요. 네, 그게 다였어요. 그 한 글자를 던지고는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준호 씨가 헛기침을 했어요. 제 눈치를 슬쩍 살폈는데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어요. 뭐 성격이 까탈스러운 것보다 하고 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도 뭔가 거들어야 할 것 같아서 주방으로 갔어요. 어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한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됐어요. 손님인데 앉아 계세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준호 씨한테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너 저기 소파에 앉아서 아빠랑 얘기해. 준호 씨한테 소파에 앉으래요. 저한테는 잠깐 손님 대접을 하시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정아씨, 거기 저 냄비 좀 갖다 줄래요? 저 선반 위에. 아, 네. 그리고 저 수저 좀 내놔요. 네. 반찬 뚜껑들도 좀 꺼내줘요. 그렇게 제가 이것저것 심부름을 하면서 상을 차렸어요. 준호 씨는 소파에 앉아서 시아버지랑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상하게 역할 분담이 됐다 싶었지만 그냥 넘겼어요. 첫 방문이니 뭐든 도움이 되려고 했으니까요. 그 와중에 미진 씨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뭐 먹을 거 없어요? 꾀꾀거리는 목소리였어요. 오빠 결혼할 사람이 방문한 자리에서 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뭐 먹고 싶어? 금방 나온다 하고 대답하셨는데 그 다음에 미진 씨가 방문을 열고 다시 나왔어요. 이번엔 냉장고를 열더니 과일을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랑 눈이 마주쳐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뭔가 이 집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상이 차려지고 우리는 밥상 앞에 앉았어요. 그게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지고 자리에 앉았는데 시어머니 바로 맞은편이 제 자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밥이 맛있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싱긋 웃으셨고 시아버지도 많이 먹어요 한마디 해주셨어요. 미진 씨는 맞은편에서 본인 밥만 먹었고요. 그런데 반 그릇쯤 먹었을 때부터였어요. 근데 정아 씨, 나이가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밥 먹다가 나이를 물어보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답했어요. 35이에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근데 저는 느꼈어요. 어머, 준호보다 2살이나 많네? 네, 그렇죠. 둘이 나이 차이 좀 있어서 결혼하면 좀 어떨런지, 그냥 혼자 중얼거리시는 건지, 저한테 하시는 말인지 모를 톤으로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가 옆에서 나이 차이 요즘은 별거 아니에요, 어머니.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쳤어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추셨다가 다시 물었어요. 결혼 늦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전에 만난 사람이 있었나?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에 사귄 분들이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렇구나. 그럼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뭐야? 본인이 까다로워요? 그 못한이라는 표현이 좀 걸렸어요.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이라고 하시는 게요. 근데 그때는 그냥 말버릇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저는 그냥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딱히 납득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에 35이면 솔직히 좀 늦은 감이 있죠. 우리 준호도 33이고 빨리 결혼하면 아이도 빨리 낳아야 하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들었어요. 첫째는 빨리 낳아야 하고 아들을 꼭 낳아야 해요. 아들?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저는 잠깐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이요? 우리 집에 대를 이어야 하잖아요. 남자애가 있어야 제사도 지내고 그렇지. 그래서 나이 좀 있는 여자들이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지 걱정이에요. 요즘 나이 많으면 임신도 잘 안 된다고 하던데. 준호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 눈치를 보는 거죠. 어머니, 그런 말씀은 지금 뭐가 어때? 당연한 거 물어보는데 결혼하면 아이 낳는 게 당연한 거고 아들이 있으면 좋은 거고 저는 아직 밥을 먹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참을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물을 한 모금 드시고는 계속 하셨어요. 직장은 다니고 있어요? 네,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마케팅이요? 요즘 마케팅 하는 데가 많던데. 연봉은 얼마나 돼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연봉을 물어보시는 게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어른 세대에서는 그런 걸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하니까 그냥 답했어요. 3,800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살면서 모은 돈은 있어요? 조금 있어요. 얼마나요? 한 5천만 원 정도요. 어머, 그게 다야? 35가지 일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씀씀이가 해픈가? 준호 씨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직장 다니면 많이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잠깐 지으셨다가 화제를 바꾸셨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고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에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표정이 변했어요.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변했습니다. 눈이 살짝 가늘어지고 입꼬리가 내려갔어요.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집으려다가 잠깐 멈추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여셨는데 아까랑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환경미화원이요? 네. 아, 그렇구나. 그 세 글자에 담긴 것들이 있었어요. 표현할 수는 없는데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준호 씨를 한번 쳐다봤어요. 준호 씨도 느꼈는지 표정이 살짝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거참, 젓가락질은 그렇게 들어요? 뜬금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제 젓가락을 내려다봤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그냥 평소처럼 쥐고 있었는데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젓가락질은 기본인데. 준호 씨가 바로 나섰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젓가락질이 뭐가 어때요? 어른이 하는 말인데 너는 좀 가만히 있어. 그 말에 준호 씨가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저를 보셨어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시면 집에서 많이 가르쳐주기 힘들었겠지? 바쁘셨을 거잖아요. 얼핏 들으면 이해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인데 뉘앙스가 달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짧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셨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그런 콧방귀요. 그 이후로 밥을 먹는 내내 시어머니의 말씀이 멈추질 않았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애는 빨리 낳아야 할 텐데 실제로 임신이 잘 되겠어요? 집안일은 잘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안일을 잘 안 한다던데. 결혼하면 직장은 어떻게 할 건데요? 설마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요즘 애들이 자기 주장이 강해서 시댁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하나하나 답하기 점점 힘들어졌어요. 준호 씨가 중간중간 계속 끼어들면서 시어머니 말씀을 막으려 했어요. 어머니, 그런 걸 지금 여기서 물어보셔야 해요? 어머니, 그 부분은 저희가 둘이 결정할 일이에요. 어머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좀... 근데 시어머니는 준호 씨 말을 전혀 듣지 않으셨어요. 외려 버럭버럭 소리를 치시기도 했어요. 내가 내 아들 결혼할 사람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게 뭐가 어때? 넌 입 좀 다물어. 그러면서 저를 다시 보셨어요. 아이는 아들을 꼭 낳아야 해요? 뭐 요즘 세상에 딸도 상관없다 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대를 이어야 해서. 제 옆에 앉은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밥만 드셨어요. 미진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심도 없다는 듯 핸드폰을 받다가 밥을 먹다가 했어요. 저는 그 숟가락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밥을 삼키는 게 힘들어졌어요. 한계가 온 건 거의 밥상 끝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까부터 보는데 말하는 게 좀 답답하네. 어른이 물어보면 좀 더 싹싹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어물어물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최대한 공손하게 답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나요? 봐요, 저러네. 어른한테 대묻는 게 어디 있어. 배운 게 없어서 그러나. 준호 씨가 의자에서 일어날 것 같은 기세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 말씀은 너무하신 거예요. 너무하다고? 내가 뭘 틀린 말을 했어? 어른한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저를 한 번 더 훑어보셨어요. 사실 처음부터 뭔가 싶었는데 집안이 좀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된 거겠지? 환경미화원 딸이라고 했지? 그게 다 나오는 거야. 못 배운 집 자식이라서 그러지. 그 말이 공기 중에 잠시 떠 있었어요. 못 배운 집 자식? 저는 그 순간 숨이 딱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조용하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어머니, 저는 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시어머니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요즘 늦게 결혼하는 부부도 많고 아들이든 딸이든 태어날 아이 성별은 누구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서 제가 못 배운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거리를 쓸고 오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알고 자랐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저를 빤히 보셨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 직장도 계속 다닐 거예요. 집안일은 저 혼자가 아니라 준호 씨랑 같이 할 거고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상에 탁 내려놓으셨어요. 어른 앞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말하는 거 봐.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준호야.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거야? 너는 왜 이런 사람을... 어머니, 준호 씨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불렀어요. 저는 그 목소리에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다 잘못되셨어요. 정아 씨 아버지 직업 갖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못 배운 집이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정아 씨도 마찬가지고요. 준호 너? 어머니가 오늘 정아 씨한테 하신 말씀들 저는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괜찮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밥만 드시고 계셨어요. 미진 씨도 처음으로 핸드폰에서 눈을 들어 우리 쪽을 봤어요. 저는 그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냥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시어머니가 준호 씨를 쏘아보시다가 저를 다시 보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말문을 닫으셨어요. 대신 굉장히 불쾌한 표정으로 밥을 드셨죠.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편했어요. 밥을 먹는 내내 기분 나쁜 공기가 밥상 위에 가득했어요. 준호 씨는 계속 저한테 미안한 눈빛을 보냈고 저는 그냥 밥을 다 먹었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밥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다 늙어서 아이는 제대로 낳겠어요? 거기다 집안도 어떻고 모르겠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저는 준호 씨한테 가자고 눈짓을 했어요. 일어나면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짧게 가요? 라고 하시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아버지도 일어나셔서 잘 가요 하시고는 TV 앞으로 가셨어요. 미진 씨는 이미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없었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저는 그냥 벽을 봤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준호 씨가 저 대신 문을 열어줬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오는 내내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주차장에서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호 씨가 운전석에서 한동안 핸들만 잡고 있었어요.
정아 씨, 미안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주차장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할 말이 없어요. 어머니가 오늘 너무 하셨어요. 완전히 잘못하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그 말을 뱉어놓고는 스스로도 웃겼어요. 괜찮지 않은 게 너무 뻔히 보이는데 괜찮다고 했으니 준호 씨가 제 쪽을 봤어요. 괜찮지 않은 거 알아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조금요. 조금이 아닐 거예요. 저는 손으로 눈 아래를 눌렀어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그래도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준호 씨가 제 편을 들어줬을 때는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연해요. 그 말들 들으면서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에 제가 참았던 게 조금 허물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집에 와서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졌어요. 준호 씨는 분명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 편을 들어줬고 어머니한테 맞서기도 했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앞으로도 계속일 거라는 게 무서웠어요. 결혼하면 그 가족이 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명절마다, 생일마다, 어떤 자리마다 저는 또 그 밥상 앞에 앉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버지 직업이 화제에 오르고 나이 얘기가 나오고 아들 타령을 들어야 한다면 그게 결혼인가요? 아무리 준호 씨가 좋아도 아무리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해도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포기를 해야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35이라는 숫자도 마음 한켠에서 계속 울렸어요. 이 나이에 헤어지면 다시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까? 준호 씨만한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어쩌면 저 혼자 살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뒤엉켜서 밤새 저를 흔들었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준호 씨랑 연락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는 일부러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준호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아 씨, 저 지금 부모님한테 다녀왔어요. 부모님한테요? 네, 할 말이 있었어요. 준호 씨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어머니한테 그날 일에 대해서 정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그 말들이 잘못됐다고, 정아 씨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저는 잠깐 말이 안 나왔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았거든요. 부모한테 직접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화를 내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당연한 거 물어보는 거다. 이러시면서. 근데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하신 말 중에 정아 씨 아버지 직업 비하하신 것, 못 배운 집 자식이라고 하신 것, 이 두 가지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준호 씨.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정아 씨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이 결혼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저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과하지 않으면 결혼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그 말의 무게가 어떤 건지 준호 씨가 모를 리 없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부모님과의 관계에 파장을 일으킬지. 근데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왜 내가 내 편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여자 편을 드는 거냐고. 그래서요? 저는 어머니 편이 아닌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옳은 일을 하셨으면 제가 어머니 편을 들었겠죠. 그런데 아니었으니까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고 저는 그냥 자리를 나왔어요. 화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온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울 거 없어요. 당연한 거 한 거니까. 그 말이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지 저는 알았지만 준호 씨가 당연하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는데 준호 씨한테 어머니에게 별 반응이 없다는 연락이 왔어요. 사과는 없으셨어요. 준호 씨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어머니가 쉽게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기다렸어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도 준호 씨가 그 말을 하러 갔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아버지한테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안부 문자일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정아야, 오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었는데 준우라는 아이 어머니라는 분인데 너랑 헤어지라고 했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잘 처리했어.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환경미화원인 우리 아버지한테 직접. 뭘 말했을까요? 딸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아니면 우리 집안이 부족하다고 설득하려고? 저는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문자 봤어. 뭐라고 했어? 뭐, 별거 없다. 너희 둘 나이 차이 나고 집안도 안 맞으니까 딸 설득해서 헤어지게 해달라. 이런 말이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잠깐 아무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 결혼 상대 얘기는 내 딸이 하는 거지. 상대방 어머니가 와서 얘기할 성질 낼 게 아니라고 했지.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봤어. 뭘요? 내 딸이 어디서 뭘 잘못했냐고. 나이가 많다는 것, 우리 집이 부족하다는 것, 그게 내 딸 잘못인 거냐고. 그러니까 전화를 끊더라.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거기서 눈물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아버지가 그 전화를 받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을지 그게 느껴져서요. 아빠, 괜찮아요? 내가 왜 안 괜찮아?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담담한 목소리에 저는 오히려 더 울었어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거리를 쓸고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분한테 딸 포기하라고 전화를 하는 게 대체 어떤 자격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전화를 끊고 준호 씨한테 연락했어요. 준호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와는 다른 좀 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과거에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그게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준호 씨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준호 씨가 저 이전에 2번 진지하게 사귄 여자가 있었대요. 2번 다 결혼까지 생각했었고 2번 다 시어머니 때문에 헤어졌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지방 출신 여자였는데 시어머니가 지방 사람이라고 싫다고 하셨대요. 준호 씨가 버텼는데 결국 그 여자 쪽 부모님한테 직접 연락을 해서 헤어지게 만들었다고요. 2번째는 이혼 경험이 있는 여자였는데 그 사람한테는 직접 찾아가서 내 아들한테 왜 상처에 있는 사람이 붙어있냐고 했대요. 그 여자가 너무 상처받아서 스스로 포기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만나는 여자마다 이런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본인 입장에서는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는 아들 인생에서 좋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밀어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드러났어요. 준호 씨가 어느 날 여동생 미진 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처음에 대학생이라고 들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미진 씨는 27인데 대학을 2번 중퇴했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부모님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딸한테는 모든 걸 해주겠다면서 키웠는데 딸이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방에서만 지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요. 집에 오는 며느리한테도 못 배웠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 딸은 27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 본인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도요. 그 아파트가 오래된 곳이라고 했잖아요. 시아버지께서는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시는데 수입이 크지 않다고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밖에서는 왜 그렇게 다른 집안을 무시하고 기준이 높은 척을 하셨는지 준호 씨가 저한테 이걸 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정아 씨, 제가 진작에 이런 얘기를 다 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어머니가 이런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잘 됐으면 싶어서 숨겼는데 그게 더 잘못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숨긴 건 잘못이었지만 이유는 알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직접 제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화 씨 아버지한테 전화한 것도 포함해서. 준호 씨가 행동에 나선 건 그로부터 이틀 뒤였어요. 마침 그쯤에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어요. 준호 씨 외할머니와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준호 씨 이모, 이모부, 외삼촌까지 나오는 큰 자리였어요. 준호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자리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두렵지 않은 척을 했어요. 뭘 하려고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가족들 앞에서 말할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전화한 것도, 과거에 제 여자친구들한테 하신 일들도.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게 상처받는 사람들 없이 끝날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준호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니도 상처받으실 거고 저도 상처받을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덮어두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저는 정화 씨 아버지가 받으신 그 전화를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같이 갈게요. 그 자리는 식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준호 씨 외할머니 단골 한정식집인데 작은 방에 가족 10명이 모여 앉았어요. 저는 당연히 분위기가 어색했지만 준호 씨 외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준호 여자친구야? 예쁘게 생겼네?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셔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순간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이 자리에 내가 온 게 기분 나쁘다는 게 얼굴이 써 있었죠. 밥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됐어요. 중간쯤 됐을 때 준호 씨가 조용히 음료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가족분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다들 의아한 눈으로 봤어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며 지금 무슨 자리인지 알아? 했는데 준호 씨는 듣지 않았어요. 먼저 아버지 생신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실례인 줄 알아요. 근데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다들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정화 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이예요. 그런데 최근 있었던 일들을 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준호야! 하고 경고하듯 불렀어요. 준호 씨가 어머니를 한번 보더니 계속했어요. 지난주에 어머니께서 정화 씨 아버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집안이 안 맞으니까 딸을 설득해서 헤어지게 해달라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식탁 분위기가 술렁했어요. 준호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준호 씨 이모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가 내가 아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한 건데 뭐가 어때서? 하고 웅수를 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불을 질렀어요. 준호 씨가 계속했어요. 그게 처음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만났던 두 분도 어머니가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셔서 헤어지게 만드셨어요. 한 분 부모님한테는 지방 출신이라고 싫다고 하셨고, 한 분한테는 직접 찾아가셔서 상처 있는 사람이 내 아들한테 왜 붙어 있냐고 하셨어요. 준호 씨 이모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게 사실이야? 그 사람들이 다 안 어울렸잖아. 안 어울리면 네가 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아이고, 이 사람이 진짜. 준호 씨 외삼촌이 혀를 찼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정화 씨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평생 거리를 쓸어오신 분이에요. 어머니는 그분 직업 때문에 집안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셨는지 생각했어요. 딸 하나 잘 키우려고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머니, 우리가 그분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식탁에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호 씨 외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지금 네 아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 못하는 거면 맞는 말이라는 거잖아? 외할머니가 한숨을 길게 쉬시고는 저를 보셨어요.
정아씨, 미안해요. 우리 며느리가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이 젖어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좀 심했던 것 같네. 준호 씨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그 말씀이 정아 씨한테도 직접 가야 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마침내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어요. 자존심이 꺾이는 것, 억울함, 그리고 그 뒤에 조금은 숨어있는 후회 같은 것. 정아씨, 내가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특히 아버지 직업 관련해서. 그리고 못 배웠다는 말, 그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잠깐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사과받을 자격이 있는 말이었어요. 그 사과가 완벽한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요. 감사해요. 저는 그 두 마디만 했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었어요. 그리고 준호 씨는 그날 이후로 어머니한테 한 가지를 분명히 해뒀어요. 앞으로 정화 씨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는 안 된다. 정화 씨 가족한테 연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서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시어머니도 알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미진 씨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부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준호 씨는 미진 씨한테도 따로 연락을 해서 말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결혼 상대한테 기본 인사도 못한 것, 그 자리에서 태도가 어땠는지, 미진 씨가 뭐라고 했는지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미진 씨가 준호 씨한테 연락을 잘 안 했다는 걸 보면 본인도 뭔가 느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가 바뀌셨냐고요?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잖아요. 근데 달라진 건 있었어요. 저한테 전처럼 대놓고 직업이나 집안 이야기를 꺼내지지 않게 됐어요. 준호 씨가 일을 하나 단단히 못 박아놨거든요. 그 못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했던 일에 대해서는 준호 씨가 아버지를 직접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가 일 끝나고 오시는 시간에 맞춰서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대요. 그리고 인사드리면서 어머니가 했던 일에 대해 직접 사과를 드렸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목소리가 조금 잠기셨어요. 정아야, 그 사람 괜찮더라. 어른한테 허리 숙여서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면 된 거야.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가 뭘 더 말씀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다고. 시어머니가 완벽하지 않아도 앞으로 힘든 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내 곁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이 사람이 있다면 그 힘든 일들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준호 씨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한 건 그로부터 1달 뒤였어요. 특별한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친해졌던 편의점 앞이었어요. 컵라면 먹으면서 가족 이야기 나눴던 그 편의점요. 밤 10시쯤에 준호 씨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퇴근 후에 도착하니까 편의점 봉투를 하나 들고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컵라면 하나랑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아씨다운 프로포즈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너무 웃기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상자 안에 반지가 들어있었는데 비싼 반지가 아니었어요. 심플하고 얇은 반지였어요. 많이 화려한 것보다 이게 정아씨 스타일 같아서 틀렸으면 말해요. 틀리지 않았어요. 할게요. 저는 그 짧은 2글자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컵라면을 먹었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제가 잘났다거나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인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시어머니도 본인 나름대로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다만 그 방식이 잘못됐던 거겠죠. 그리고 누군가의 직업을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건 어떤 이유로도 괜찮지 않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우리 아버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지금도 그러세요.
62이 되신 지금도 형광조끼를 입고 나가시면서 제 방문을 열어보세요. 저는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집을 떠나야 하는데 그 소리를 더 이상 못 듣게 된다는 게 가끔 뭉클해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날 준호 씨가 사과하러 왔다고 하셨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고를 때는 상대방 집안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봐라. 결정이 그 사람의 됨됨이야. 저는 그 말을 지금도 마음속에 가지고 다녀요. 준호 씨가 어머니한테 맞서는 걸 결정했을 때, 아버지한테 직접 사과하러 가는 걸 결정했을 때, 가족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 결정했을 때, 그 결정들이 그 사람을 보여줬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족이 만나는 일이에요. 그게 마냥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두 집안이 만나는 거니까 부딪히는 건 어쩌면 당연해요. 그런데 그 부딪힘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서로 맞추려 하는 건지 저는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지셨냐고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없다고는 할 순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덜 무서워요. 왜냐면 제 옆에 내 편이 있거든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중에 혹시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이 좋다고 해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상대방 집안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도 오늘 소중한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셨으면 해요.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가 아니에요. 오늘 직접 말하는 게 나중에 말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더라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